자, 이제는 146조 부동산 관리 영역입니다. 영역. 자, 관리를 맡겼는데 너는 어디까지 관리한다? 이런 영역이죠. 영역. 그래서 관리 영역은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산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 매니지먼트. 그다음 두 번째가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이제 요즘은 번역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영어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 보니까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자는 부동산 관리, 어떤 학자는 재산 관리, 특히 여기 문제죠. 이렇게 이제 번역한 학자도 있고 실제 시험을 이 두 가지 표현을 써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표현을 안 쓰는데 왜냐면 여기 봐요. 여기 뭐예요? 자산. 여기 재산. 여러분이 어떤 게 더 큰 거라고 느껴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더 큰 개념으로 본다니까. 야, 내 재산 니 다 가져 이거 하고 내 자산 다 가져 그러면 뭔가 재산이 더 큰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의 어떤 차이다 보니까 이 표현들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내용을 좀 제목으로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이거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에셋은 그야말로 자산이다, 자산. 자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뭐 실물들 이걸 다 통틀어서 자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산 요 표현이 문제가 돼요. 프로퍼티, 어떤 이익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운영해서 얻게 된 임대축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 해서 시설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FM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범주를 보면 이게 가장 큽니다. 자산 관리가 정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말하죠. 야, 내 재산 네가 다 관리해. 그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가장 적극적 관리다.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분산투자 배운 적 있죠? 분산투자 통해서 리스크 관리, 리스크 컨트롤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얘기 들어가요. 대대적인 리모델링 의사결정.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고 대대적인 리모델링. 이것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동이다. 이거 조심해야 돼. 적어놨을까요?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다 별표 치고 그것은 무슨 관리에 해당된다? 자산 관리. 왜? 자산 가치 증진을 부를 극대화하는 활동으로 봐요. 오케이? 이거 시설 관리 그러면 안 돼요. 네, 자부특주라고 관련된 겁니다. 시설 관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자산 관리고 이렇게 자산 관리를 딱 맡겼더니 말입니다. 이 관리인이 예를 들어서 임대 목적물을 하나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고 팔고는 다 자산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입한 그 임대 부동산에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관리 필요하겠죠. 그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 이 말이 조금 그나마 비슷해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무리라며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임대 수지 관리인 거죠. 임대 수지 관리. 임대 관리나 수익과 지출 관리.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근데 그 임대 목적물이 수도꼭지에 물이 새고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시설 관리, 길쭉 관리 제가 아까 묶어드렸죠?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소유주나 기업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겁니다. 소극적 관리. 그게 뭐에 해당된다? 시설 관리. 그러니까 환경위생 관리라든지 뭐 설비 보존 관리, 보안 관리 이런 것들이 얘기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리는 게 이 자산 관리하고 이 재산 관리 이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먼저 두 개를 먼저 기억하세요.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 이것은 다른 번역이 없어. 알았습니까?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이거다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예, 이 방법밖에 없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산 관리에 관한 어떤 이론들이 정착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번역서도 겨우 요즘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예요, 문제. 예. 자, 관리 영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3방식입니다. 아까 우리 관리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법경기 있었죠? 그걸 내가 다 한다. 그럼 뭐라 하냐면 자가관리, 자기관리, 자치관리, 직접관리 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하죠. 위탁관리 두 번째 해놨나요? 자, 위탁관리. 자, 아까 그 세 가지 법경기를 다 외우고 맡기는 거예요.
외주 관리, 위탁 관리, 간접 관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충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혼합 관리입니다. 자, 이제 미리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교재에 이 혼합 관리의 사례를 되게 적어 놓는데요. 길쭉 관리는 자기가 하고 법률적 경제적 관리는 외부에 맡기고 이런 사례를 쓴 책도 있고 경제적 법적 준비는 내가 하고 기축 관리는 외부에 맡긴다 이렇게 쓴 책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혼합 관리는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상관없어요. 그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맡기고 그죠? 나머지를 내가 다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맡기고 내가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그것을 서로 바꿔가지고 출제하면서 혼란을 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혼합 관리는 그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내가 하고 또는 뭐 두 개를 내가 하든가 그리고 나머지를 맡기는 거 혼합 관리라고 다 부릅니다. 어떤 걸 꼭 맡겨야 한다 이게 정해진 건 없어.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이 교재에 그런 사례가 적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는 게 혼합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 자, 자가 관리, 자, 위탁 관리하고 둘을 한번 대답해 봐요. 가장 오랜 전통적 방식이 어떤 걸까요? 자가 관리. 가장 전문적이고 진보된 방식은 위탁 관리. 과도기대 형태로 적합한 것은 혼합 관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이제 장단점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은 득점하기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단어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147페이지 3방식 장단점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가관리 장점 들어갈게요. 2번 볼게요. 소유자가 강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자, 강한 통제력과 외부 전문업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럼 뭘까요? 그때는 이제 혼합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통제력 이것 보고 무조건 자가관리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좀 여러분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8페이지 잠깐 넘겨봐요. 혼합관리를 이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1번 관리 업무에 대한 강한 지도력 이거 강한 통제력 아닙니까? 확보하면서 위탁관리 이점 이게 뭐예요? 외부에 맡긴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4번 기밀유지 효과적이다. 기밀유지. 요걸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자기가 하게 되면 모든 기밀은 자기가 다 관리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외부에 맡기게 되면 문제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탁관리의 단점에 여기 나옵니다. 위탁관리 바로 가볼까요? 거기도 4번이죠. 단점에 부동산 내의 기밀유지 및 보안이 불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을 좀 대비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자가관리 단점 들어갑니다. 관리위원회 관리 업무에 대한 매너지마. 매너지마가 타성이에요, 타성. 타성에 젖었다는 이야기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거요. 물, 술 탄 듯 저거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또 집에 가서 또 하면서 이거 타성이 뭐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력관리 비효율성도 인건비가 불합리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대기 보면 자가관리 하게 되면 자기 친인척들 고용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쉽게 해고도 못 해요. 월급도 쉽게 못 깎아. 왜? 명절마다 만나거든. 그럼 그 조카가 막걸리병 옆에 차고 나타나서 삼촌! 또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자를 수도 없고 참아. 그러니까 항상 그 회사가 문제가 뭐냐면 뭐 내부 거래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그 종업원들 그 자기 뭐 친인척 고용한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정말 예물단지입니다. 아주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어? 중견기업들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나 그죠? 막 그걸 고용하는데 그 만약 고용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야 돼요. 실력이 되면 승진시키고 안 되면 탈락. 너 씨 다 가서 붕어빵 팔아 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잘 안 되겠죠.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게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분 보면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하기 곤란하다. 여기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스크린 골프장 한번 가기도 힘들어. 어? 자신이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내려가서 이제 위탁관리 들어가다 봅니다. 장점부 들어갑니다. 건물관리 전문소통 요거 밑줄 한번 봐요. 노후화의 최소화및 효율적 관리. 노후화의 최소화및 효율적 관리. 그럼 장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당장은 여러분 자가 관리하든 외부에다 맡기든 기본적으로 관리 비용은 들어가요. 그런데 위탁 관리라고 하면 위탁 수수료를 추가로 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휴 내가 하면 안 할 돈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번에다 적어놨어요. 둘 다. 장단점에. 장점 봐요. 장기, 부동산 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됨. 단점 봐요. 7번. 단기 위탁 수수료 등의 관리 비용 등이 막대해질 수 있음. 단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더 나타나겠죠. 되게 장점을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맡기겠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소재를 본업에 전접할 수 있고 관리염의 매너지마가 방지됨. 이건 자가관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한 거네요. 그 다음 오른쪽 보면 단점 1번 관리사 또는 전문 관리회사의 신뢰도가 의심스러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수 있음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고양이에게 생선 이렇게 적어놓으면 혼자 보면서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강의 받으면 그런 선생님들이 뭐 사례를 이렇게 말해주면 연필로 메모를 딱 해놓으면 다시 복습할 때 기억에 연상이 잘 됩니다. 자, 이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거기 보니까 이제 혼합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은 설명해 드렸고요. 부득이한 업무분만을 위탁하여 자가관리, 위탁관리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음. 자, 맡기는 것이 어떤 거라고 확정된 거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꼭 무엇은 맡기고 무엇은 아니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과도기 형태로 좋고요. 오른쪽합니다. 1번 단점이죠. 이제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가 불명할 경우 전문업자를 충분히 할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책임 소지가 불명하면 이건 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양방식의 결정만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사건 사고 생겼다. 그럼 이건 뭐 자가관리 저거분이 문제다, 위탁관리 저거분이 문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장단점을 살펴봤는데 출제되더라도 거의 틀리지 않아. 이 장단점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족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 관리 내용 영역 그다음에 뭐 방식 막 이런 걸 좀 배웠는데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 관리 전체에서 임대차 활동도 있고 기타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활동 전반을 좀 보면 첫 번째가 임대차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활동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 이제 임대수 브로커에서는 어떻게 돼요? 임차인을 모집해야겠죠. 모집하려면 임대 마케팅 시장 활동이라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래서 광고 또는 뭐 선전 방 났습니다. 우리 빈 방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가 임차인을 선정해야 돼요. 임차인 선정. 자, 임차인 선정하는 기준 주거용 부동산이냐 매장용 부동산이냐 사무실 공장이냐 이렇게 좀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성을 좀 중시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1층 기독교, 2층 이슬람교, 3층 무당, 4층 불교. 그럼 골치 아프겠죠? 네, 그냥 그렇게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장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능 매상고. 여러분, 내 매장용 부동산의 입주자가, 그 사업을 잘 해야 돼요. 망해서 자꾸 나가면요, 정말 내 이 건물 가치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그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 써가지고 그 사업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은행 대출이 아니라 아빠 대출 받는 애들 있잖아. 이 좀 그 적극성이 떨어져요. 태만해. 예, 그런 친구가 이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꾸 기대려고 그래요. 자기 그 부모들에게. 그러니까 간혹 이제 이렇게 옵니다. 이번에 말이죠. 제가 좀 그 군대, 진짜 있던 사례예요. 군대에서 말이죠. 그 취사병으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갖고 참 요리사 자격증도 좀 따고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건물 빌려가지고 제가 딱 한번 레스토랑 운영하려고요. 아까 아빠 돈 쏟아붓고 인테리어 막 억대 들여가지고 쫙. 처음에는 막 그 아는 사람 지인들이 많이 와요. 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예? 아빠 찬스니까, 엄마 찬스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아는 사람이. 한번 인사차 먹어주는 거야, 그냥. 응? 나중에 가야 안 가요? 폐업. 그런 걸 내가 봤어요, 사례가.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오겠다 그러면 이 매장 될 수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런 애는 괜찮지. 자기 아빠가 뭐 재력이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이걸 좀 키워서 제가 뭐 해보고 이런 애들은 괜찮은데 처음부터 그런 애 있어. 다리 덜덜 떨면서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 응?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거 사업, 이 건물 망할 수 있다. 사무실 공장 봅니다. 이게 적합성입니다. 한 치기 높이가 내 건물 한 치기 높이가 4m인데 세상에 설비가 10m짜리 들어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막 진동을 심하게 일으켜갖고 건물 막 여러분 진동이 심하게 일으키면 건물 수명이 짧아져요. 막 계단에 뭐 근거하고 그럽니다. 뭐 문제 없을 것 같아도 뭐 그런 거 내진 설계 잘 안 돼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적합성을 따지자. 적합성.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임대차 계약합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이제 계약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전세금 보증금 이렇게 내고 자기가 쓴 전기는 자기가 내겠죠. 근데 다른 부분 뭐 세금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까지 여러분이 다 뭐 계산하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용 부분을 사전 협의하나 그런 게 없어서 조임대차 또는 총임대차라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무실 공장 같은 경우는 입주업체에 따라 비용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아니면 뭐 본인 부담 이런 거 좀 따지는 거 필요할 수 있다면 비용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정하는 이런 스타일을 순수 임대를 기초로 한다 해서 순임대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비율임대차입니다. 이번에 30회 때도 이걸 계산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계산 문제를 지금 2번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이 부분을 중개사법 시험 문제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 그랬다가 30회 때 우리에게 또 계산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좀 강조는 안 했어요. 계산 문제 나온 적 있다. 뭐 계산 문제 또 내겠어요. 그런데 내버렸어. 그래서 뭐 낸다 해서 별거 없어요. 한번 들어보면 별거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계산 문제도 아닙니다. 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말이죠. 매장을 운영하는데 아니 갑자기 오늘 매장에 고객들이 엄청 온 거예요. 막 박이 터져라고. 뭔 일이디야. 그랬더니 재난 지원금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막 사람들이 돈 사람 다 그냥 그때 필요해서 막 사러 온 거야. 평소에 잘 안 나타나던 조물주 위에 계시는 건물주가 오늘 촥 나타났다? 그래 딱 보더니 어휴 김 사장 장사 잘 되네. 수고해. 그러고 가. 근데 알고 봤더니 조만간 임대차 갱신해야 돼. 잠이 와 안 와? 평소에 팔이 날릴 때는 오지도 않았다가 우리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책정하자는 겁니다. 자, 건물주도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기본 임대료와 추가 임대를 정할 때 기본 임대료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억이 돼서 무조건 300만 원. 1억을 넘어선 돈이 있으면 그 넘어선 돈만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그러니까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막 8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기본 임대료 무조건 300만 원이야. 근데 1억 2천이다. 그럼 1억 부분 300만 원과 초과돼 2천에 대해서 퍼센트 비율을 정하는 것만큼 임대를 더 내라. 그게 뭐예요? 비율임대차. 자, 우리 이거 시행할 만해요. 시행할 만해요. 계약을 할 때 1년 하고 중간에 갱신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1년 사업하다 보면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년 차이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 계약 기간을 3년 뭐 하면서도 하여간 뭐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 신용카드 매출액 비중이 뭐 압도적입니다. 뭐 90% 이상 되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여기 수강료 될 때 현금 다 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손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우리하고 정반대로 일본은 현금 비중이 높아요. 그 사람들은 현금을 좋아해. 왜?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놨더니 나라에게 뺏기고 채권 국채 살았는데 그 휴지 만들어버리고 그런 적이 있거든. 이게 일본 국민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쟁 나면 전쟁에 참여할 사람 몇 퍼센트 그러니까 10%도 안 돼. 대한민국 국민은 80% 넘어. 나이가 먹어도 나는 전쟁 나면 나는 특히 거기가 전쟁 나는 뭐 가겠다 이런 사람 더 많다고.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 나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가 이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출제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 임대 계약하면 임대료 수집을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임대료 수집을 할 때 정기적으로 임대료가 입금이 될 시기를 사전에 알리는 것도 필요해요. 고의가 아니고 자동이체가 안 돼 있으면 깜빡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몰라서 자동이체 설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머니 뭐 용돈 보내는 거 자동이체로 설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쁘니까 깜빡깜빡 잊어먹거든. 그래갖고 형제끼리 뭐 넣는 돈 뭐 정해져 있는데 알아서 돈이 나가도록 이렇게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알려야 된다. 그 알려야 된다 그런 거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 근데 뭐 틀릴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 활동이 필요합니다. 메인터넌스 유지 활동. 자, 이 유지 활동 이제 세 가지 나눕니다. 일상적 유지 활동과 예방적 유지 활동, 그다음에 대응적 유지 활동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일상적 유지 활동은 정기적 활동입니다. 여러분 어제 세수했으니까 오늘 세수 안 하고 내일 세수할 거 오늘 안 하고 그러죠. 그럼 평생 세수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 활동은 뭐 청소라든지 뭐 이런 걸 말하고요. 이 예방적 유지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십수년 전부터 지문으로 계속 활용해서 출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사전적 활동입니다. 사전적 활동. 유지 계획에 따라 우리 유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제 항상 하는 거고 유지 계획은 이런 거죠. 뭐 1년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 뭐 점검을 어디까지 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응적 유지 활동은 이제 사후적 활동입니다. 정말 관리를 잘 했지만 사건 사고가 진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후적으로 인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4시간 이내에 90% 이상 정도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빨리빨리 대응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도 이제 출제됐다는 거 아니에요? 보험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험 그러면 손해보험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우리나라 그 보험회사 이름은 무슨 화재, 무슨 손해보험 이렇게 많이 하죠. 무슨 손해, 무슨 화재. 그러니까 뭐 불과 뭐 재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죠. 대부분 손해보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할 때 손해보험에 가입하되 목적을 나눠서 가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전에 보고서 냈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보험회사에 그런 보험상 내가 보험 설계사인데 그런 상품 나 본 적이 없다 또 이래. 아니 상품 명만 그렇지. 자, 이 손해보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채무보험,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보험, 채무보험. 이것도 손해보험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화재보험 같은 거 손해보험이라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보험인데, 입주자나 방문객이나 고객 등이 이 사무실 와서 이 매장에 와서 다칠 수도 있고요. 이 건물 예백이 뭐가 떨어져서 주변 건물에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책임보험, 채무보험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하고 같은 경우는요, 저런 책임 채무보험의 성격의 손해보험을 우리 손해보험이라고 부르죠. 보통. 근데 우리 부동산 관리에서는 이걸 나눠서 표현하고 있어요. 1억 이상 손해배상 한도액 얼마? 1억은 넘게 한다면 1억을 또 이상은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 그러니까 학원 인간은 1억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쩌다 넘어져 다칠 수도 있고 그러지 안에서 시설이 좀 뭐 붕괴되면 다친다든가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거 타겠다고 일부러 다칠 필요는 없지. 에? 그거 타겠다고 막.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자, 진짜 이게 불이 나버렸습니다. 이 건물이 전소돼 버렸어요. 그럼 이 건물이 임대 목적 건물이었는데 여하튼 간에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을 수령해서 건물을 신축하려면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는 1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임대 수입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임대료 손실보험, 임대료 손실보험 또는 업무장애보험, 업무장애보험. 자, 요 임대료 손실보험은 지금 출제됐어요. 요 표현은 최초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온 다음에 어떤 장난을 칠지 잘 봐요. 책임보험하고 헷갈리게 하거나 아니면 업무장애보험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 혼란을 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교수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채무보험도.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다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책임보험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무보험. 임대 손실보험은 뭐예요? 업무장애보험. 임대업으로 하는데 업무장애보험이지 그게. 임대 목적 건물이 아니라면 업무장애보험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주 읽어 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장부도 처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내년에 예산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출제가 안 됐는데요. 출제될 만한 게 보고서 작성이에요. 보고서 작성. 자, 우리 보고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보고서와 부정기 보고서. 자, 부정기 보고서는 그 건물주가 야, 뭐 좀 보고서 하나 만들어봐. 그러면 그때 하는 거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작성해야 될 보고서가 정기 보고서입니다. 정기 보고서의 종류는 첫 번째가 자산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자산 보고서. 부동산 활동 보고서, 임대차 보고서, 잉여부동산 보고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산 보고서는 6개월 단위로 작성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 그다음에 이것들은 1개월 단위로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작성해야죠. 자동차요. 뭐요? 자동이요. 뭐요? 자동차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우리 시험은 몇지 선다해? 아직도 사지 선다를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오지 선다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말고 다른 걸 뭐 적을 가능성이 있죠?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막 이런 걸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좀 낼 가능성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도 뭐 언제 안 그랬나? 보험 뭐 언제 낼까 했더니 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해놓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아유, 재밌네. 자, 이제는 또 재밌는 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리대상 건물은 수명이 영원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건물의 생애주기,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는데, 그 밑에 보면 건물이 내용연수 나와 있는데요. 이거 우리 감정평가에서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우리 진도가 다 안 나가기 때문에 조금 하고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내용연수가 뭐라고요? 수명입니다. 수명. 그러니까 물건 등에 쓰는 수명은 내용연수라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버티면서 쓸 수 있는 해년수, 연수, 버팀연수. 내용연수를 플러스 뭐라고요? 버팀연수. 수명. 여기서 물건 등에 써요. 또 집에 가 몰입이 좀 하고, 어휴, 내가 내용연수가 다 됐나 보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한 10년만 지나면은 이제 그 전투 현장에 사람들보다는 기계들이 설칠 것 같아요. 로봇. 아유, 이제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대단합니다. 미국이 전투 기술의 그 로봇이 기술이 100이라 치면 우리나라가 85나 90 수준이랍니다. 세계 강국의 미국 수준에 거의 육박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나라, 이 나라가. 저거 몰랐던 사실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관심을. 어우, 대단합니다. 자, 150페이지 봅니다. 건물의 연수 사이클 생애주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 게. 그걸 좀 조심해야 돼. 헷갈려. 먼저 건물 짓기 전에 우리가 정개발 단계라 그럽니다. 정개발 단계. 개발 전 단계. 전자가 앞전자예요. 정개발 단계. 그러니까 용지 상태. 지금 아직 건물 짓고 있지 않는 용지 상태. 일대를 이제 우리가 정개발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신축 단계. 여러분, 건물 완성했어요. 건물 완성. 완성한 상태예요. 원래, 자, 물리적, 기능적, 어때요? 엘리베이터.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 어때요? 최대겠죠? 최대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기능은 조금 좀 그렇고, 물리적 측면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익성 최대, 이건 좀 곤란해. 수익성 최대? 반드시 뭐 이런 표현을 좀 더 틀리겠죠? 옆에 빼보면. 수익성 최대? 이건 좀 의문이래. 왜냐면 이 수익성은 상대적 희소성이 따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상대적 희소성이란 게? 야, 네가 지은 빌딩이 이 지역에서 좀 희박하고 귀한 건물이야? 그 말이야.
희소가 뭐라고요? 희박하고 적다 그 말이냐. 희소하냐? 봤더니 나하고 비슷한 그 빌딩들이 주변에 한 100채 있는 거예요. 신축된 게. 그럼 임차인 모집 잘 되겠어요? 안 된다 말이야. 이건 상대히 희소성.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이 극대화된다라고 단정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물리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정 단계입니다. 이 안정 단계가 가장 장기예요. 가장 장기. 대부분 수명이 이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장기인데 바로 이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노후화 단계하고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출제되면 헷갈리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인간의 수명을 100년을 잡으면 대부분 수명이 안정 단계로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요 노화 단계는 80대 후반 정도. 오케이? 윤달되면 수위 사놓고 뭐 그런 단계. 오케이? 네. 근데 이제 뭐 안정 단계 뭘 하자면 빌딩의 수선이나 개축, 대수선은 이때 다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여기 봐요. 뭐 형광등 갈고 뭐 이런 거. 임대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수익 지출. 이거 말고도 이 건물을 대대적인 리모델링 했다. 그러면 이 자산 가치가 높아진 거죠. 내 자산 자원이 늘어난 셈이죠.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 여기서 비용이 아니에요. 자본 지출.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수선, 개축, 대수선까지 다 한다니까요, 이때.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사람을 치면 뭐예요? 약간 리모델링 하는 거죠. 아예 하고, 알죠? 그래? 근데 노화 단계 이거 하면 안 돼. 수술대에서 일어나시지 못한다니까, 잘못하면. 새로운 지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임마. 새로운 지출. 빌딩 교체 자체를 고려한대요. 건물 교체 자체를 고려해요. 교체 자체를 고려한다는 것은 고려한다고 했죠. 교체한다는 뜻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장기로 했을 때, 곧 조만간 교체를 할 건데, 계약에 묶여서 못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해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고려하는 단계예요. 그 교체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위 사놓는 단계. 수위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네, 수위 사놓는 단계. 이게 이때는 수익적 지출하면 가능한데 자본적 지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출하면 안 돼. 새로운 지출. 새로운 지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자본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가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SO no. no. 사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어? 아직도 no 하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또 일본산 기린 맥주하고 뭐 아사히 조금씩 팔리는 것 같던데 그걸 왜 드셔? 그 방사능 그거 들어있는데 잘 몰랐어요? 하긴다즈도 일본에서 생산해요? 그럼 먹으면 안 돼. 라고 제가 들었어요. 후쿠시마 근처에서 생산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이 빠져나가야지. 잘못 큰일 난다. 꼭 맥주 나머지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맥주 딱 열어보면 뭐 아사히 뭐 기린 맥주 있어요. 그 맛도 없어. 그 정도는 뭐 맥주도 아니야. 요즘 나오는 맥주 보면 너무 좋은 게 많아. 제가 맥주 자주 마시는데요. 응? 그래서 노야 지금 보니까 지금 그 일본의 그 자동차 메이커 하나가 철수했죠. 뭔가요? 비싼이 철수했죠. 그리고 대대적으로 할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일본 애들도 나쁜 애들이야. 어? 막 1,000만 이상 깎아주니까 차값이 막 싸지고 국산차하고 별 차이 없네. 그리고 막 샀는데 갚아보니 닛산 철수해버리고. 그 다음 후보가 이제 혼다예요. 혼다 작년 한 해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업이익이 20억도 안 돼. 우리나라 돈으로. 웃기지 않아요? 200억도 아니고 20억도 안 된다니까. 뭐 지금 뭐 몇 년간 적자란 말이 있고 그래요. 갈수록.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될 수 있으면 국산차 애용하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차 너무 좋아. 국산차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우디나 뭐 포드나 지프나 뭐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저기 토로 시작하는 거나
혼 뭐 이런 것 좀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합시다. 응? 좋은 차 많은데. 아니, 그 차 선택하는 것도 자기 자유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요. 요즘 하는 행태 봐요, 저 일본 애들. 쟤들 도움되는 거 하지 말잔 말이죠. 같이 우리 그 위아더 월드라면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쟤들은 아니야. 응? 위아더 월드가 아니야. 완전 폐음을 당긴다, 이제. 이때는 이제 수위를 머리맡에 놓고 숨 고르고 계시는 단계. 완전 폐음을 단계. 예, 그러면 어때요? 자, 전 개발 단계, 전자 있죠? 전 개발 단계로 향해 모든 일이 벌어져요. 그럼 전 개발 단계가 뭐예요? 다시 용지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럼 잡아요. 신축 부동산 교체 비용하고, 이거 신축 가치하고, 가격하고, 그 다음에 기존 부동산 가격하고, 그 다음에 교체 비용하고 이걸 따졌을 때 이게 더 크다면, 저것도 크거나 같다면 교체할 수 있겠죠.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전신 안 높여. 전신 안 높여. 이렇게 합니다. 담배 피우면 전신 안에 노폐물이 쌓인다. 여러분, 우리 노안, 숙한 이렇게 발생하시는 분들 보면 폐렴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좀 오래 사시려면 담배를 좀 줄이시거나,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좀 끊으세요. 담배 좀. 예? 전신 안 높여?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돼. 여러분 어디 해당돼요, 여기서? 뭐 신축 단계? 아예 그냥 전개발 단계로 가세요, 그냥. 안정 단계. 여러분 지금 안정 단계 여기에요? 지금 여기 없으시죠? 80대 후반 계세요? 그분들은 노약자석에 앉을 수 있어요, 전철에. 요즘 60대 후반, 70대 초반 앉으면요, 젊은 것이 벌장머리 없이 이런다니까. 너무 젊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로. 나이 70 되셨다는데 옛날로 치면 한 40 이렇게 보인다고요. 옛날로 치면. 젊어요. 저 나이는 묻지 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뭐 하나 좀 할 거냐면 생애주기 비용법입니다. 요걸 접근인 책이 시중에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자랑이 아니라 이게 출제가 됐는데 제가 요약집에 이걸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때는 그 기본서를 제가 안 썼던 당대라 그때 그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인가 어디에도 올렸는데 지금도 돌아다니는 거 모르겠어요. 생애주기가 아니라 생애주기 비용법이에요.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비용을 따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자, 비용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려해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처음에 신축하는 이 비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신축하기 전에 약간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체 수백을 따져봤을 때 앞으로 들어가는 이 비용이 훨씬 더 커요. 비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거 어때요? 건물 외벽 마감재를 좀 좋은 걸 써서 초기 비용을 늘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홍수가 나거나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좀 덜 손상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초기 비용을 늘리고 나중에 비용을 줄이는 그런 전략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대표의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빌딩은 외벽이 뭐예요? 페인트 칠했어요? 유리예요? 유리입니다. 저 롯데타워는요? 지금도 닦고 있어, 유리. 그 외벽에 물때 끼니까 닦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비용이 엄청 나겠죠, 처음에 그거 만들 때. 근데 바꿔 생각해봐요. 다 그 페인트 칠하면 어떻게 돼요? 63층, 123층을 한 2, 3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한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만 있겠어요? 단열 시공이 되죠? 단열 효과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 절감이 크단 말이에요. 그냥 초기 지출을 늘려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물 외벽에다가 뭐 좀 이 건물 가치를 유지시키고 에너지 냉난방 그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조금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어요. 건물 수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생애주기 비용법이에요. 검색 한번 해봐요. 생애주기 비용법, 그럼 적게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지. 지금은 예전에는 딱 뜨고 그랬는데. 참, 맨날 지 이야기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150페이지, 거기까지 좀. 생애주기 비용법은 한 번 나왔고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 했어요, 이제? 관리까지 했죠? 네, 관리까지. 근데 우리 이제 개발 단계 7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아, 예, 부타, 금, 썰, 마.
마가 뭐예요? 마예요? 뭐예요? 마케팅. 자, 마케팅. 마케팅이 뭘까요? 마켓이 뭘까요? 그거부터. 마켓. 마켓 그럼 뭐예요? 영어로. 마켓이 뭐예요? 시장이죠. 근데 마케팅은 뭘까요? 자, 그거의 포인트예요. 자, 시장에서 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번역서가 처음에 이 이론이 번역될 때 시장 활동론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애초부터 영어로 마케팅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서점에 가면 마케팅 원론, 강론 이렇게 돼 있지 뭐 시장 활동론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고객의 흥미와 욕구를 유발시켜 물건을 구입하여 만족시키는 등의 기업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제반 기업 활동.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고객 꼬셔서 물건 팔아서 돈 벌기. 이러니까 이해되죠? 책을 그렇게 좀 쉽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번 더 들어봐요. 고객의 흥미와 욕구를 유발시켜 물건을 구입하여 만족시키는 등의 기업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제반 기업 활동. 이게 이제 마케팅의 아주 그 폭넓은 정의인데요. 이따 들어보면 어디서 나왔다는 느낌이 탁 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우리 마케팅 역사 이야기 좀 잠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공급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중심 마케팅을 해왔다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런 사건이 있었죠. 1929년 말 30년대 초부터 세계 대공황이 생기게 되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건이 팔리지 않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공급자들이 공짜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요자 측면에 이제 초점을 두는 그런 사고가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케팅 역사는 그렇게 이제 흘러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일단은 포인트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급자 생산자 중심 마케팅하고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 수요자 중심 마케팅 이 이론이 나눠져 있는데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일단 나와.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이거 먼저 구분하시고 구체적인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제일 하단에 151편 부동산 마케팅 3가지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하네요. 그죠? 요거 시작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가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냥.